12장 9절 동차함수와 오일러의 정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차함수는 뒤에 가서도 자주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차함수의 정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Rn 공간상에 속하는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즉 X는 Rn 공간상에 속하는 벡터이기 때문에 순서상의 성분의 개수가 n개로 주어지는 이와 같이 주어지는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이 벡터에 대하여 우리는 다변수 함수 fx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가 n변수 함수가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함수를 이 n개의 성분을 갖는 요 벡터 x에 대한 동차함수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동차함수의 정확한 정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tx를 대입합니다. 이 말은 이 Rn 공간상에 속하는 이 벡터에다가 스칼라배 t를 곱했으니까 벡터를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 벡터를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함수값을 계산한 결과가 이것이 원래 주어졌던 이 n변수 함수, 이 벡터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 n변수 함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t의 r배가 됐다라 보겠습니다. 자, 이런 등호 관계를 만족할 때, 만약에 이 n변수 함수가 이것을 만족할 때 이 함수 f를 이 벡터에 대한 여기가 r선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r차의 동차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동차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이와 같이 r차의 동차함수라고 약속할 것이고요. 요 r이 1일 때는 말 그대로 1차의 동차함수 또는 이렇게 선형 동차함수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x 대신에 tx를 대입한 함수값이 원래 있던 x에서의 함수값이 t의 r승과 같아질 때 주어진 이 다변수 함수를 우리가 r차의 동차함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차함수가 아닌 동조함수 또는 다른 말로 닮음 함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동조함수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하고 y가 Rn 공간상에 속하는 두 개의 이와 같은 벡터라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x라 썼으니까 얘는 x1부터 xn이고요. y로 표시한 것은 y1, y2, yn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Rn 공간상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 x하고 y 그리고 t는 양수예요. 이때 만일 x에서의 자, 이제 x 벡터에서의 함수값하고 y 벡터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때 요거일 때 우리는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것 역시 y 대신에 ty를 대입한 값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요거일 때 이것이 성립할 때 이렇게 되는 함수 f를 우리는 동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면 동조함수 또는 닮음 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동차란 말과 동조란 말은 다른 말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동조함수라 정의를 합니다. 자, 앞서는 동차함수라 얘기를 했고요. 자, 지금은 동조함수 또는 이제 다른 말로 닮음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fx하고 fy가 같으면 벡터에다가 스칼라배를 한 거에 함수값도 같아지게 될 때를 우리는 동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조함수의 정의 어렵지 않죠? fx와 fy가 같을 때 스칼라배를 한 함수값도 서로 같다면 닮음함수 또는 동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동차함수를 정의를 했고 그리고 동조함수를 정의를 했는데요. 앞서 정의했던 이 동차함수는 항상 동조함수가 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예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동조함수라고 해서 반드시 동차함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모든 R차의 동차함수, 임의의 차수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임의의 차수의 동차함수는 언제나 동조함수가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동차함수는 언제나 동조함수가 되는데요.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새로운 함수를 약속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v라는 함수를 새로 약속을 하는데요. vx는 f 그리고 fx인데요. fx는 앞서 설명했던 이런 함수예요. 자, 이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한 거예요. 이때 이 대문자 f는 순증가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요 안쪽에 있는 f는 이거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f는 순증가함수라고 가정하고 안에 있는 이 소문자 f는 r차의 동차함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r은 그냥 이미 어떤 상수값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의미 아닌 정수값이에요. 0차, 1차, 2차 이런 식이에요. 의미 아닌 정수값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 f가 순증가함수란 얘기는 보다시피 도함수가 이 y에 대한 도함수를 계산했을 때 양수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일변수 함수의 미분법의 특징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정역 안에서 f'이 양수라면 그 범위 안에서 증가함수라는 것을 배웠었죠. 바로 그 원리 때문에 f'y가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건 이제 얘를 증명하려고 동차함수는 동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함수를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 v는 이렇게 약속된 함수는 동조함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x가 동조함수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죠. 이때 vx는 동조함수입니다. 동조함수라는 것을 먼저 보이도록 할게요. 왜 그런가 하는 얘기인데요. 자, 동조함수를 보이려면 이걸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이면 되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vx하고 vy가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의 정의로부터 fx equal fy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으니까요. 자,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f는 순증가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범위 안에서 순증가함수라면은 그러면 자, 이제 여기 이 f가 보다시피 y equal fx를 했을 때 y만의 함수였다고 본다면은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순증가함수는 바로 그 순증가하는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순감수함수도 1대1 대응이 되죠. 자, 그래서 f가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순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함수끼리도 서로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fx하고 fy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함수 f는 이 함수를 처음에 정의할 때 r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가 동조함수인지를 보이려면은 f 대신에 v를 쓴 것뿐이에요. 지금 요 함수를 정의할 때. 그래서 우리는 x 대신에 tx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것을 구해보면은 자, x 대신에 tx를 대입했습니다. 이 함수의 정의로부터 x 대신에 tx를 대입하니까 이와 같이 됐죠. 그런데 자, 요 함수 f는 r차의 동차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r차의 동차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동차함수의 정의로부터 x 대신에 tx를 대입하면 fx에다가 바깥에 t의 r승을 곱한 것과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t의 r승 f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f가 순증가함수라서 1대1 대응이 되니까 fx하고 fy는 같아야 되거든요.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 fx가 결과적으로 fy와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는 여전히 r차의 동차함수이기 때문에 좌변에서 우변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등호관계로부터 우변에서도 좌변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f, t, y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f는 r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 식을 잘 보겠습니다. 정의 자체가 여기 x일 때 x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주어진 식은 지금 y 대신에 ty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x 대신 여기다 ty를 쓰면 여기가 ty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v ty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보다시피 자, vx하고 vy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성립했고, 그러면 x 대신에 tx를 대입했을 때도 같을까 하고 봤더니만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v는 동조함수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조함수가 됐어요. 자, 이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약속을 했었는데요. 보다시피 이 f가 동차함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자연스럽게 v는 동조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속된 이 변환을 우리가 이 f가 단조 증가하는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이런 변환을 단조 증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단조 증가 변환을 이용해서 동차함수가 동조함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동조함수의 정의는 보통 이제 대부분의 책에서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저자분들이 이 동조함수를 이렇게 약속하지 않고 이 단조 증가 변환을 이용해서 동조함수라는 것을 약속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동조함수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R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R이 1인 경우를 보통 이제 일부 대학 교재에서는 그렇게 해서 동조함수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동조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정의로부터 자연스럽게 이 변화를 약속해 본 결과 동차함수는 항상 동조함수가 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책의 여백에다 어디다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 정리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함수가 동차함수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동차함수가 맞다면 차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동차함수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 요 벡터를 우리가 x 벡터라 놓는다면은 우리가 x 대신에 tx를 대입하려고 하죠. 자, 근데 이 말은 이 x 벡터를 x1, x2로 그냥 x 벡터라 놓은 것 뿐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자, 벡터의 스칼라베의 정의로부터 tx1, tx2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첫 번째 성분이 이거고 두 번째 성분이 이거란 얘기인데요. 함수의 정의를 잘 보세요. 첫 번째 성분에 대한 알파성, 두 번째 성분에 대한 베타성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성분에 대한 알파성과 두 번째 성분에 대한 베타성의 고배 형태로 되어 있어야 돼요. 함수 f의 정의는 이와 같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t의 알파성, t의 베타성이니까 t 알파 플러스 베타성, 그리고 지수법칙을 적용한 거고요. x1의 알파성, x2의 베타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써보니까 이 부분은 x1의 알파성, x2의 베타성은 원래 주어졌던 함수 f였었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써보니까 t의 알파 플러스 베타 f, 이걸 이제 x라 써서 표시한다면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제 이 모양을 잘 보니까 x 대신에 tx를 대입했는데 x에서의 함수값의 바깥에 t의 알파 플러스 베타성이니까 이게 r 대신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왔잖아요. 그래서 동차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차함수의 차수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바로 여기가 동차함수의 차수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함수는 r 플러스 베타 차수의 동차함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차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손쉽게 이 예문을 풀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증명했습니다만 모든 동차함수는 자연스럽게 동조함수가 돼요.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동조함수는 될지언정 동차함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문에 따라서 어떤 건 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동조함수가 동차함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와 같은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함수는 동차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보일게요. 그리고 나서 동조함수는 된다라는 것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차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x라 보겠습니다. vx는
그냥 x라 쓰지 말고 그냥 x1, x2를 그냥 쓰죠. 어차피 이렇게 똑같이 쓸 테니까요. 그냥 x라 쓰겠습니다. x1, x2. 자, 이제 이것이 4x1 플러스 3x2 플러스 7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x 대신에 t를 대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그냥 x라 써본다면 한 번 더 쓸까요? 처음에 쓰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vx가 됐죠. 예, vx예요. 자, 이제 그러면 x 대신에 tx를 대입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쓰면 이거잖아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얘는 똑같은 논리로 이제 tx1, tx2가 돼요. 스칼라벨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함수의 정의는 첫 번째 성분의 4배라고 두 번째 성분의 3배를 한 다음에 7을 더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성분의 4배를 하죠. 두 번째 성분의 3배를 하죠. 그리고 7을 더한 거예요. 자, 이 식을 보면 얘네들은 요 두 개는 t를 묶어낼 수 있네요. 4x1 플러스 3x2까지는 돼요. 그런데 이것이 다음같이 되지는 않죠. 즉 전체 t 4배 x1 더하기 3배 x2 플러스 7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앞에 t배가 되는데요. 이 7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얘가 성립했다면 얘는 이런 말이거든요. 요 모양이 앞서 했던 것처럼 v라고 표시했었죠. 자, 이 함수가 vx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만 대준다면은 이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즉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값이 x에서의 함수값의 t의 1승이니까 1차의 동차함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됐다면요. 여기서 여기 넘을 때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동차함수가 아닙니다. 아예 동차함수가 될 수 없어요. 이 모양이 될 리 없었으니까요. 동차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1번은 동차함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동조함수는 된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조함수에 조금 전에 여기다 썼던 정의로부터 vx하고 vy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vtx하고 vty가 같다는 것을 보이기만 하면 주어진 이 함수는 동조함수가 되죠. 자, 그래서 동조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동차함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이제 vx가 vy하고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x는 x1, x2를 말하는 거고, 그럼 새로운 y는 그냥 문자를 똑같이 대응시켜서 y1, y2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x1 플러스 3x2 플러스 7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vy는 x1, x2 대신에 y1, y2를 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4y1 플러스 3y2 플러스 7이에요. 이거 가정한 거예요. 동조함수의 정의는 vx하고 vy가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vtx하고 vty가 같은가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라 가정했으니까, 즉 이렇게 가정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좌우의 7은 서로 소거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4x1 더하기 3x2는 4y1 더하기 3y2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동조함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x의 t배를 한 거를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그래서 t 4x1 더하기 3x2 플러스 7이에요. 그런데 방금 전에 얘기를 했죠. 4x1 더하기 3x2는 이거와 같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를 요 우변의 식으로 다시 바꿔서 써보면은 4y1 더하기 3y2가 되고 플러스 7이에요. 자, 그런데 요 식은 잘 보세요. 얘랑 얘랑 같은 말이잖아요. 정의로부터. 요게 x1, x2, 이 대문자 x는 x1, x2를 이제 대문자 x라 써서 표시한 거예요. 벡터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 모양을 잘 보세요. 요 모양을 보면은 이제 4x1 더하기 3x2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었고요. 이 모양을 이렇게 쓸 수 있었다면, 그럼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v, t,
y로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여기 보세요. 결국은 vtx가 이거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내려온 거 요거 같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기호는 x1, x2 대신에 y1, y2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면 이걸 x라 썼으니까 그럼 당연히 얘도 y로 쓴 것 뿐이잖아요. 이게 성립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동차함수는 안 됐는데요. vx하고 vy가 같으면 vtx하고 vty가 같아져 버렸으니까 동조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동차함수는 안 되지만 동조함수는 되는구나, 닮음함수가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조함수는 동차함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동차함수는 동조함수가 된다는 것을 방금 전에 또 증명했었고요. 하지만 이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제 21번의 예문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다음 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주어진 n변수 함수 f가 r차의 동차함수라면 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묘를 한 f1도 r-1차의 동차함수예요. 즉 원래 주어졌던 n변수 함수가 동차함수이면 그들을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함수도 여전히 동차함수라는 얘기인데요. 대신 차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하는 얘기예요. 원래 식이 r차였다면 밑에 편도함수를 구하는 식들은 r-1차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가 자, 이걸 편의상 n개의 성분을 갖는 이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f가 r차의 동차함수예요. 자, 동차함수의 정의로부터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것은 x의 t에 r 쓴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우리가 x1에 대해서 편미분해보고 x2에 대해서도 편미분해보고 그리고 쭉 가서 xn에 대해서도 편미분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xi라고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의 양변을 xi, 여기서 i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n일 수도 있습니다. 양변 xi에 대하여 편미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의 양변을 xi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말이거든요. ftx라는 얘기는 ftx1, tx2, txn이에요. 자, 이제 벡터의 스칼라별 했으니까 이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것을 i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이게 다변수 함수잖아요. 자, 그래서 바깥 함수를 i번째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안쪽에 있는 i번째 변수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합수함수에 대한 미분법으로부터 연쇄법칙을 적용합니다. 자, 이제 전체 바깥에 있는 함수를 i번째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t, 자, 요건데요. 이걸 간단하게 tx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i번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어딘가에 txi가 있었다면, 자, 요 i번째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운드 txi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이제 좌변, 자, 이 함수를 i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전체를 편미분하고 전체 바깥 함수를 i번째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안쪽에 i번째 변수를 i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변도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서 xi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tr승은 상수 역할을 하니까 그대로 있고요. 자, 이제 얘 또 합성함수잖아요. 자, 이제 전체를 i번째에 대해서 역시 똑같이 편미분하고 i번째, 근데 여기는 fx예요. 아까는 이제 tx였다면 여기는 이제 fx는 여기 fx1, x2, 여기 xi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xn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제 이 함수를 i번째에 대해서만 편미분한다는 얘기니까 라운드 xi가 된 거예요. 이때 오른쪽은 xi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당연히 1이 됐죠. 이번에 이제 이 좌변을 볼까요? txi를 xi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당연히 t가 나오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tx는 여기 좌변은 t만 남았습니다.
여기가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tr승이고요. 이건 1이었으니까 이것만 남아요. fi x가 됐습니다. 자, 양변을 t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fi의 tx는 t로 나누니까 t에 여기가 r-1승이 됐죠. r-1승 fix 이렇게 돼요. 잘 보면은 자, 여기가 i예요. 보다시피 fi라는 함수는 x 대신에 tx를 대입했을 때 x에서의 함수값의 바깥에 t의 r-1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f가 r차의 동차함수였을 때 fi는 r-1차의 동차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i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첫 번째 변수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1차 편도함수들은 다 같이 r-1차의 동차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일러 정리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일러 정리는 어떤 함수 f가 r차의 동차함수였을 때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정리입니다. 즉 좌변은 f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곱하고 플러스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곱하고 플러스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n을 곱해서 그들을 다 더한 것이 좌변의 모양입니다. 이것은 우변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변의 모양을 잘 보면 원래 주어졌던 함수에다가 r을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때 r은 처음에 가정했을 때 f가 r차의 동차함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바로 그 동차함수의 차수를 주어진 함수 앞에다 곱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서도 자주 사용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잘 익혀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동차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요 n개의 성분을 갖고 있는 요 x1부터 xn을 우리가 x벡터로 놓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fx가 r차의 동차함수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정 자체가 r차의 동차함수예요. 동차함수이므로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값은 fx에다가 t의 r승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립하죠. 자, 조금 전에 증명했던 1291 정리는 이런 모양에서 양변을 x1에 대해서 편미분해보고 또 x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xn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해봤었죠.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xi라고 표시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 식의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연쇄법칙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ftx는 제1변수가 tx1, 제2변수가 tx2예요. 왜냐하면 요 벡터에다가 스칼라벨을 했으니까 전부 다 스칼라벨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txn이 같이 됩니다. 이것이 제1변수, 제2변수, 제n변수의 모양이에요. 이 식의 양변을 우리가 이번에는 t에 대해서 미분해 봅니다. 양변을 t에 대하여 편미분해 봅니다. 그러면 연쇄법칙을 적용할 거예요. 자, 전차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다 쓰지 말고 그냥 기호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tx, 그래도 이 모양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호가 더 간단하니까요. 자, 전차함수를 요거는 이제 이거와 같아요. 전차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운드 t예요. 그 다음에 전차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는 요거예요. 두 번째 변수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번엔 전차함수를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그래서 전차함수를 n번째 변수, 처음처럼 간단하게 fn이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전차함수를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리고 n번째 변수를 txn을 t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자, 이제 이 좌변을 연쇄법칙을 적용해서 편미분하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자, 우변을 편미분하는데
자, 여기에는 t가 없어요. t는 여기에만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얘는 t에 관해서는 보면 얘는 상수 역할을 하니까 얘만 미분하면 되죠. r, t의 r-1승 이와 같이 되고 fx 이렇게 됐습니다.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성립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식은 이 비례식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모든 t에 대해서 어떤 t가 오더라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t 대신에 1을 대입해도 성립할 테니까 t 대신에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고 2를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 정리를 간단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모든 t에 대해서 이 등호가 다 성립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다가 t 대신에 1을 다 대입해 보니까 첫 번째 식은 여기가 x 그리고 자 이제 라운드 t x1을 t에 대해서 편밀하면 이거 x1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x1이 됩니다. f2 그 다음에 t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f2x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tx2를 t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x2만 남죠. 그리고 여기도 fn t 대신에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는 x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운드 txn을 t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xn이 됐습니다. 자, t 대신에 1을 대입하니까 r, fx 이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됐고요. 요거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을 했다는 얘기니까 라운드를 써서 표시하면 돼요. 그럼 이 모양이 나오죠. 라운드 f, 라운드 x1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x1 얘도 역시 라운드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거 기억하기도 아주 좋아요.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고 첫 번째 변수 곱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고 두 번째 변수를 곱하고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밀하고 n번째를 변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은 원래 함수에 r을 곱한 것 같아요. 단 동차함수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동차함수에 대한 오일러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예문을 통해서 어떤 예문이 이와 같은 오일러 정리를 만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정리는 증명이 완성이 됐습니다.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시험에도 이거 증명하라고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데서도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같은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어진 함수가 R차의 동차함수였을 때 1차 편도함수들의 비율은 0차의 동차함수임을 보이시라는 얘기인데요. 예제 22번의 문제는 조금 전에 증명했던 것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 이걸 증명했었잖아요. 1차 편도함수는 모두 R-1차의 동차함수였다는 것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앞에 정리 12, 9, 1의 정리로부터 우리는 여기를 이제 i라 써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fi는 항상 R-1차의 동차함수였잖아요. 동차함수이므로 우리는 fi는 다음같이 쓸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R-1차의 동차함수니까 x 대신에 tx를 대입한 값은 여기가 t의 R-1승 fi의 x 이것이 성립합니다. 단 여기서 i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 2, n까지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i하고 j가 서로 다를 때 여기다 쓰겠습니다. i하고 j가 서로 다를 때 우리가 지금 증명하려는 것은 이 비율이 0차의 동차함수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i하고 j가 서로 같지 않을 때 fj분의 fi. 자, 이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여기 잘 보세요. 자, fi는 fi, tx는 이제 이걸 다시 자세하게 쓴다면 여기에 tx 이렇게 쓰면 되죠. 여기도 tx예요. 그런데 각각의 편도함수들은 R-1차의 동차함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t의 R-1승 fx가 되고 여기도 t의 R-1승 그 다음에 여기 fi, fj, x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잘 보면 이거 t R-1승 서로 소거됐죠. 그래서 남는 것은 fjx 분의 fix 이렇게 돼요. 이거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상수 1이 나오잖아요. 1은 다시 쓰면
t의 0승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 식 전체의 0승이에요. 그래서 이 비율은 보다시피 0차의 동참수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증명도 어렵지 않았었네요. 자, 이번에는 요 예문은 R차의 동참수였을 때 얘네들이 0차의 동참수라는 얘기였다면은 이번에는 V가 동조함수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증명했던 동조함수였을 때 앞에서 우리가 증명했었죠. 앞 시간에 증명했었던 이 동조함수였을 때 이 함수의 1차 편도함수의 비율은 0차 동차함수가 된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이렇게 동차함수에 대해서 이 비율이 1차 편도함수의 비율이 0차 동차함수가 되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0차의 동차함수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앞 시간에 동조함수를 배웠었죠. 자, 이제 그 동조함수 Vx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V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의할 때 F, 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잖아요. 자, 이제 Vx 이것이라 하자는 얘기예요. 앞 시간에 이걸 증명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식의 양변을 i에 대해서 i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쪽 함수를 i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i는 이런 모양이 돼요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조금 전에 비율을 계산했듯이 이 동조함수에 대해서도 역시 비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vi분의 vj를 계산하시라는 얘기인데요. vi를 계산해 본 결과 f'fx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xi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그냥 라운드 f 라운드 xi를 얘처럼 첨자로 그냥 fi라 써서 표시할게요. 간단하게 fi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분자도 여기가 i일 때 i잖아요. 그럼 여기 j일 때 j가 되니까 f' fx 그리고 fj와 같이 되죠. 자, 그런데 이 f는 앞서 가정을 하기에 우리가 단조 증감수, 순증감수란 것을 가정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 양수예요. 양수니까 0이 아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약분해 보니까 f(i)분의 fj예요. 근데 방금 전에 이 f(i)분의 fj는 0차의 동참수라 얘기를 했잖아요. 얘가 0차의 동참수니까 그래서 이거랑 같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vi(분의 vj 동조 함수였을 때 이 비율은 여전히 0차의 동차함수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동조함수일 때 동차함수가 된 거예요. 방금 전에 했던 정리를 요 예제도 이거 하나의 정리예요. 이 정리의 결과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얘가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예제 23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일러 정리라는 것을 증명했었는데 이 예문을 가지고 오일러 정리가 정말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들이 각각 이런 차수의 동차함수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예문을 앞서 우리가 배웠었죠. 이 예문은 이 f 자체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차함수였어요. f는 알파 플러스 베타 차수의 동참수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증명했었습니다. 이미 앞전에 했었어요. 우리가 저 앞에서 했었거든요. 여기서 했었군요. 우리가 예제 20번에서. 자, 그래서 동참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 f가 알파 플러스 베타의 동참수였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또 편미분해 보자는 얘기잖아요. 우선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알파 내려오고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x2의 베타승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은 베타 내려오고 그 다음에 x1의 알파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들은 각각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차의 동차함수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이 결과를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앞서
조금 전에 증명했었잖아요. f가 r차의 동차함수면은 각각의 편도함수들은 모두 r-1차의 동차함수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방금 전에 f가 r 대신에 알파 더하기 베타 차수의 동차함수, 그러면 이제 각각의 편도함수는 여기서 1 빠져나간 그런 동차함수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tx1, x2 대신에 tx2를 대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알파 x 대신에 tx1 알파 마이너스 1승, x 대신에 tx2 베타승 이렇게 되죠. 자, 지수법칙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t의 알파 마이너스 1승과 t의 베타승이니까 t를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알파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그리고 x2의 베타승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잘 보니까 얘랑 같죠. 알파 x1의 알파 마이너스 1승, x2의 베타승이니까 이것이 f1이었네요. 그래서 얘가 f1이었었습니다. t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의 f1. 그냥 간단하게 f1이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됐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 대신에 tx1, x2 대신에 tx2를 대입했을 때 여기도 맞았을까요? x1, x2. 그래서 이제 x1, x2 대신에 tx1, tx2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차의 동차함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얘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x 대신에 tx1, x1 대신에 tx1, x2 대신에 tx2를 대입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다 대입을 하죠. 베타 tx1의 알파승, t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이에요. 자, 여기서 t의 알파승과 t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지수법칙을 적용하니까 t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승이고요. 베타 그리고 x1의 알파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입니다. 그런데 베타 x1의 알파승, 베타 x1의 알파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은 f2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얘는 다시 한번 쓰면은 t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에 여기가 f2예요. x1, x2고요. 독립변수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얘도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 배웠던 저 정리가 이 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성립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앞에서 조금 전에 증명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성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직접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래 주어지는 함수가 알파 더하기 베타 차수의 동차함수였을 때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편입을 한 것은 여전히 동차함수가 되는데 1 빠져나간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5차라면 얘는 4차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f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이게 이제 x1 이걸 다시 써면 f1이잖아요. 이건 fn이고요. 자, 이제 f1 x1, f2 x2, f3 x3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한 것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차수와 같을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f1, f2는 계산해 놨으니까 이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 이제 첫 번째는 편입을 한 것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차의 동차함수라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f1, x1, f2, x2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알파, x1, 알파 마이너스 1승, x2의 베타 승이었었죠. 자, 이 식에다가 x1을 곱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f2는 이거예요. 베타, x1의 알파승, x2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 식에다가 x2를 곱하는 얘기잖아요. 우린 지수법칙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죠. 알파, 그래 x1의 알파승이네요. 지수법칙 적용했습니다. x2의 베타승, 베타, 여기도 이제 지수법칙 적용합니다. x1의 알파승, x2의 베타승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1승에다 1승을 더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얘네들 각각은 문제에서 주어졌던 함수죠. 이 x1의 알파승과 x2의 베타승은 f예요. f 자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각각의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낸 거예요. 얘네들이 공통항이니까 묶어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이것이 F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졌던 함수 F예요. 자, 그래서 오일러 정리가 성립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하고 x를 곱하고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면하고 x2를 곱한 것을 계산해 보니까 원래 함수의 그 동차 함수의 차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도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12장을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우리는 교재 제 13장 편미분법의 경작 분열론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